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번에 괴담 속으로 밀양편에서 조명이 스르르 저절로 꺼지는 현상을 봤는데요. 주변에 귀신이나 혼령이 있으면 전자기기가 오작동한다는 그런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제 경험담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아버지랑 자주 낚시를 다니곤 했습니다. 여러 낚시 포인트들을 함께 다녔는데요. 그 중에는 저희 집에서 차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소류지도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랑 낚시를 갈 때마다 제법 큰 물고기들을 낚았던 그런 포인트인데요. 날이 밝을 때 낚시를 할 때도 있었지만 주로 밤 낚시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류지나 저수지든 밤에 가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주변도 조용하고. 근데 그곳은 유독 더 어두웠습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하나 없었을 뿐더러 주위로 다 산과 막 풀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유독 더 어둡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거기에 낚시를 갈 때면 랜턴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주변을 밝혀놓고 낚싯대를 세팅을 해놓습니다. 던져놔요. 그 다음에 벌레가 몰려드니까 꺼놨다가 고기를 잡으면 다시 켜서 건져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아빠랑 자주 낚시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 또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된 뒤에 그 일을 겪게 됩니다. 때는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니까 거진 20년 정도 된 이야기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렇게 고집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성적이 맞춰져서 저는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20살 때는 서울에서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심지어 여름방학 때도 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찾아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는데요. 추석 연휴 때는 오랜만에 명절인 만큼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더니 가족들하고 근처 사시는 친척분들 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끌벅적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막 대접이 극진했죠. 그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다녔을 뿐인데 오 서울대생 막 이러면서 용돈도 주시고 술도 따라주려고 하시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울 생활에 적응이 되고 재미가 들렸는지 시골집이 화기애애하고 정겹긴 했지만 정말 할 게 없이 따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득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낚시였습니다. 그때가 추석 가을 무렵이니까 고기도 한참 잘 나올 때고 지금 찬스를 놓치면 다시 서울에 가면 낚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이 낚시를 하기 딱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혼자 밤낚시나 가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거실 구석지에 있는 낚시 가방을 막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저를 보시더니 아버지께서 야, 너 이 시간에 낚시 가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술도 좀 드셨고 취기도 오르신 것 같아가지고 아, 나 혼자 가도 괜찮다. 아버지랑은 내일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혼자 이제 낚시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야, 아빠가 볼 땐 네 담이 아직 작은데? 그래, 얼마나 있다 오나 보자. 아빠가 이렇게 술이 올라서 저를 놀리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대꾸 안 하고 저 혼자 짐 챙겨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밤낚시를 아빠랑 함께 간 적은 있어도 저 혼자 가는 건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집이 완전히 촌이라서 고등학교 때 알게 모르게 면허는 없었지만 동네 근처 정도는 아빠 거 포터 끌고 막 짐도 나르고 그랬거든요. 그런 제가 서울에 가자마자 바로 한 일이 운전면허를 딴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포터트럭 짐칸에 낚시 가방을 올리고 아버지랑 자주 가던 그 소류지 포인트로 차를 끌고 출발했습니다. 요즘에야 외지인들이 낚시를 하러 종종 들어오기도 한다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외지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장소였어요. 하여간 10분 정도 운전을 한 저는 소류지 들어가는 길목 어귀에 차를 세워놓고 낚시 장비를 들쳐매고 후레쉬를 든 채로 물가로 향했습니다. 사람 없는 소류지였기 때문에 물소리조차 없이 그저 귀뚜라미나 풀벌레 소리만 정막을 깨고 들려왔고요. 간간이 하도 들어서 정겨운 고라니 울음소리나 귀신새 소리도 들려왔어요. 아무튼 매번 아빠랑 낚시로 오던 장소라 익숙하긴 했지만 또 혼자 오니까 약간 오싹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요즘같이 성능 좋은 이런 낚시 랜턴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요. 경비 아저씨들이 주로 쓰는 손잡이 달린 그런 두꺼운 후레쉬 있죠. 그걸 챙겨 갔었어요. 어두운 소류지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존을 해서 채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양손으로 채비를 해야 되니까 후레쉬를 이제 밑둥을 아래에다 두고 후레쉬 불빛이 위로 쏴지게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양손으로 낚싯대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불 켜놓고 느긋하게 채비를 하면 오만 날벌레들이 다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둘러가지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잘 나오던 후레쉬가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불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배터리가 다 돼가나? 싶어가지고 후레쉬를 손으로 톡톡 치니까 다시 곧잘 나오더라고요. 배터리 접촉이 잘 안 됐구나 싶었죠. 그렇게 다시 서둘러가지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후레쉬가 막 깜빡깜빡거리다가 이번엔 아예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짜증이 나서 바닥에 있는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몇 번 흔들었는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손전등을 3-4차례 흔들었더니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후레쉬 불빛이 비추던 자리가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숲풀 사이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얼굴 하나가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진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손전등이 다시 불이 들어와도 낚시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귀신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주변에 있던 거 다 내팽개쳐놓고 얼른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선 지 채 40분이 안 돼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집으로 돌아오니까 온 가족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히는 와중에 술을 드시고 빨개진 얼굴의 아빠가 이야 서울대생 빨리 왔네? 거 뭘 했어? 아빠랑 같이 가야 한다니까. 아직 네 담으론 안 돼. 이러면서 막 놀리듯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씻고 방 들어가 자라고 낚싯대 거기 놔둬도 어차피 가져갈 사람도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같이 찾으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밤새 수풀 속에 비친 그 얼굴을 떠올린 채로 겨우겨우 힘들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아서 가족끼리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아버지랑 저는 그 낚시 가방을 가질러 다시 소류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류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이 동네에 그 소류지에서 혼자 낚시할 수 있는 사람? 아빠 포함 몇 안 된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없는 소류지에 혼자 가서 밤낚시하는 양반들은 정말 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도 빛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낚시터 괴담 같은 거 보면 낚시를 하다가 귀신을 보거나 홀리고 하는 사람들 그 뒤로 다 낚시를 그만뒀다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낚시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께서 그런 사소한 경험 하나 안 해봤겠냐 이러면서 그런 거에 지배당하지 않는 담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 소류지에서 낚시하시던 다른 분들도 그렇고 거기서 꼭 뭘 한 번씩 보거나 듣거나 한 경험들이 있대요. 다만 그런 거를 무시할 만큼, 느끼지 못할 만큼의 담이 필요한 거라면서요. 아무튼 소류지에 도착했을 땐 제가 어젯밤에 놔두고 온 낚시 장비들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서 후레쉬를 만져봤는데 아주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혼자 밤에 물가에 가거나 낚시를 가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희한하게도 아버지랑 함께 밤낚시를 다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죠. 되게 독특한 계기로 다시 한번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저한테는 무척 친했던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언니네 부부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랑 언니는 같은 근무지에서 일해서 퇴근하면 맥주를 한 잔씩 먹곤 했는데요. 언니네 부부가 사업장 준비를 마쳐서 기념 맥주를 먹던 날, 그때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언니랑 형부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장을 알아보던 중에 옆 동네에서 굉장히 터가 좋은 매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옆 동네라고 해봐야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곧장 매물을 보러 갔고, 언니 말로는 언니가 원하는 사업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매물은 예전에 식당이었던 곳인데 장사하는 곳 옆으로 창고도 있고 식당 앞으로는 가든처럼 꾸며져 있었다고 해요. 거길 둘러보면서 언니랑 형부는 나중에 애들이랑 거기서 캠핑을 하면 딱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 둘러보다 말고 언니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집주인은 다른 곳에 거주 중이었고 여기가 가게터긴 하지만 그 이전 세입자들은 여길 리모델링해서 가정집처럼 쓰고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까지 마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주방에 컵도 놓여져 있었고 무엇보다 고가의 흙침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우리들 사이에서 촉이 좋은 사람으로 통했는데 그날은 그 흙침대에 꽂혀서 계속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그치만 위치나 구조나 인테리어나 마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 구경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매물을 집주인은 터무니없이 좋은 가격에 전세를 내어준다고 했고 언니는 흙침대고 뭐고 다 있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 밖에서 중개인이랑 집주인이랑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옆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마당으로 하얀 백구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묶여있던 백구가 언니를 보고 아주 쉴 새 없이 짖더랍니다. 그래서 언니가 자연스럽게 그 집 쪽을 바라봤는데 집주인이랑 중개업자가 옆집은 무당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거주지고 손님 받는 곳은 아주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너무 컨디션이 좋은 사업장,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임대료. 언니는 순조롭게 사업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음 날은 본사에 계약을 하러 서울에 방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언니는 일찍 잠에 들었고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언니는 그 흙침대에서 형부랑 함께 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벼락이 쏟아졌고 물이 첨벙거릴 정도로 차올라서 형부랑 함께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언니는 내심 찝찝함이 남아있었고 심지어 서울을 다녀오면서도 계속 가슴 한편에 찝찝함이 남아있으니까 언니는 운전을 하고 있는 형부한테
우리 거기 한 번만 들려보자고 형부한테 끈질기게 쫄라서 눈 내리는 겨울밤에 그 사업장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불도 안 켜져 있었고 문도 잠겨 있으니까 창문 근처에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거기서 뭐 하세요?" 이 말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더니 백구가 너무 짖어서 그런지 옆집 무당분이 밖에 나오셨대요. 형부는 너무 놀라서 언니 뒤로 숨었고 언니는 "여기에 사업장 차리려고 하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무당분께서는 무슨 업종인지 몇 시까지 일하는지 물어봤고 언니는 어떠어떠한 사업이고 보통 회사만큼 근무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듣고는 무당분께서 경고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물 쓰는 일은 괜찮은데 여기 해지면 절대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슬 한번 크게 해야 될 거예요." 이상한 마음에 왜 그런지 계속해서 물어봤지만 무당은 그 말을 끝으로 집으로 발길을 돌렸고 언니랑 형부도 결국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를 벗어나고 있던 언니한테 묘책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였죠. 슈퍼에는 겨울이라 그런지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음료수 몇 병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면서 "저기 어르신, 저기 저 앞 저 집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일순간 가게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난데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곧장 날선 목소리로 변한 슈퍼 사장님께서는 왜 묻냐고 따지듯이 물었고 언니는 "다름 아니라 제가 사업을 하려고 저 집을 계약했는데 옆집 분께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장님께서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래요. 언니는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한 부부가 저기서 장사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고 그 다음에 들어와 살던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아내가 밤에 자다가 그대로 숨을 거뒀대요. 다만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란 사람은 짐도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 집은 해가 지면 사람이 죽는 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던 무당분께서는 해가 지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둘 중 누굴 위한 건진 모르겠지만 굿을 권하셨던 거죠. 언니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당장 부동산에 찾아가서 도대체 이런 사실을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중개업자도 몰랐던 사실이라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집주인분께서는 사업하시는 분이라 일부러 찾아온 줄 알았다. 몰랐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집주인분께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집을 구매를 하셨고 본인이 직접 살지도 못하고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행히 언니는 다른 좋은 사업장을 찾아서 현재 순조롭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니가 덧붙인 말은 예, 그런데 말이지 나중에 그 꿈 해몽을 해보니까 글쎄 그 꿈이 사업 대박나는 꿈이라더라. 지금도 가게에서 아내분을 살해했던 그 남편은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저 먼발치였지만 제가 거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진심 분위기 대박입니다. 차마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네요. 그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너무나도 잔혹한 사건이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2년 남짓 공익생활하면서 본 시체가 몇 구나 되겠냐마는 나름 야간당직 전문으로 1년 반을 있다 보니까 유난히도 끔찍한 시체를 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중에서도 익사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이 항구도시였는데 그래서 간혹 해경에서 당직실로 팩스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개 해경에서 올라오는 건 고래를 포획한 거라든지 불법 체류자 선원을 잡은 거? 뭐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간혹 해경에서 변사 사건 보고를 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 100이면 98의 확률로 익사체였는데 검사들은 보통 익사체 변사가 올라오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검을 때리거나 짬 처리를 시켜요. 왜 그러냐고요? 익사체 상태가 좋지 않은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가끔 재수없게 초임 검사가 당직을 서거나 아니면 FM 검사가 당직을 설 때 이런 익사체가 올라오면 이 양반들은 익사체라니까 신기해서 혹은 부검을 위해 검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명목 아래 직접 또 출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함께 끌려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익사체가 하나 있다면 테트라포트에 빠진 지 며칠 만에 건져 올린 한 익사체였습니다. 테트라포트라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방파제예요. 그 방파제 낭떠러지가 굉장히 깊거든요. 여담이지만 그런 데는 부모가 올라가라 해도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떨어지면 끝장납니다. 그거 혼자 떨어지면은 뼈 어디 하나 골절되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요. 만약에 혼자 갔다 떨어지면 올라올 수도 없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하여간 당시의 당직 검사는 이제 막 15딱지 뗀 아주 젊은 남자 검사였습니다. 초임인데다가 FM까지 더해진 기세로 그 검사는 바로 의료원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당직 수사관은 너무나 당연히도 저를 함께 보내더라고요. 나쁜 놈이 아주 명분도 좋게 네가 면허 있으니까 운전이라도 하라고. 아무튼 함께 의료원에 있는 시체 안치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딱 안치대를 꺼내는데 그 냄새가 일단 이 세상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아주 비릿하면서도 퀴퀴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썩은 생선을 수채구멍에 갖다 버리고 한 10년은 청소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수산시장의 냄새.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냄새가 스멀스멀 코를 찔러 오더라고요. 일단 후각으로 한번 데이고 났더니 그 다음엔 이제 시각적 테러인데 아마포라고 했던가? 그 시신을 덮는 면포를 걷어 올리는 순간 정말 눈물이 찔끔 흐르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눈이 아리면서 눈물이 흐르나 싶을 정도로 막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의도치 않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나마도 저는 욕 정도만 했지 옆에 서 있던 검사는 아주 비명을 깍 하고 지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시신을 본 짬은 그 검사보다 1년이 많았으니까요. 일단 전신이 소금물에 절여져서 어떻게 보면 퍼렇고 어떻게 보면 창백한 상태였는데 또 이목구비나 관절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몸에 가스가 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두피 쪽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그 두피에 피부가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한테 저게 뭐예요? 저거 방파제 있던 물고기들이 피부 다 뜯어먹은 거예요. 제 물음에 이렇게 답해주시는 그때 시신의 하반신 쪽 면포가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물속에 며칠 동안 있다가 발견된 시신인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설마 에이 막 이런 착각이 들 무렵에 옆에 있던 검사가 제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공익씨 저거 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보거나 착각한 건 아니고 같이 본 건데,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은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 옆구리를 그렇게 찌르는 건지 참. 일단 그 시취와 시각 테러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검사란 인간이 옆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까 이게 두통을 넘어가지고 누가 망치로 제 관자놀이 양쪽을 막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웃으면서 슬쩍 면포를 걷어 올려보라고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저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의사 자식이 왜 나한테 그런 권유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권유에 계속 제 옆구리를 찌르던 그 검사 녀석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물어보고 싶어요. 저기요, 그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여간 저는 그 권유에 면포를 제꼈고 시체의 하반신 쪽이 보였는데, 거기엔 꼭 거북손 같은 것들이 비늘처럼 막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군데군데 살점들은 다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시체의 움찔거림은 그 하반신에 붙어 있던 거북손 같은 것들이 막 물을 토해내면서 그 면포가 막 오르락내리락 움찔움찔 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나자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비현실 같아서 저도 모르게 진짜 살면서 비명 질러본 것 중에 제일 크게 지르면서 막 이렇게 몸을 비틀거렸어요. 그렇게 전신을 파닥거리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넘어지면서 시신의 발목 쪽을 움켜잡게 된 거예요. 정말 과장 하나 없이 제 손이 썩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때는 이거 손이 그냥 썩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물컹물컹하고 미끈미끈하면서 뭔가 살이 푹 꺼지면서 나한테 달라붙는 그런 그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에 열차 사고 목격했을 때도 일주일을 고생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진짜 병적으로 한 2, 3일 정도는 비누로 계속해서 손을 씻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손에 꼽는 끔찍한 익사체 썰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대본도 없고요. 그냥 편집도 없이 제가 알고 있는 거, 느꼈던 거를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국내에 바닷가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방파제 있는 바다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방파제 높고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장소에 따라서 개인이 느끼기에 따라 별로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호들갑 떨지?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동해 라인 따라 오며 가다 하다 보면 방파제 크고 깊은 데는 장난 아니에요. 그 방파제 이렇게 돌멩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 크고 그게 크다 보니까 이 골이 엄청 깊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실수로 그런데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뭐 암벽 등반을 했다, 내가 근력이 좋다, 산을 잘 탄다, 아무 소용 없어요. 일단 그 큰 돌멩이들 되게 맨질맨질 하거든요. 여러분 손잡이도 없을 뿐더러 그 깊은 곳에 한번 떨어지면 일단 팔이든 뭐 다리든 어디 하나 부러져요. 그 상태에서 멀쩡히 올라오는 거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9월이거든요. 계절이 여름이랑 가을 사이에 있어요. 이제 9월, 10월부터 한참 낚시 시즌이라서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근교 바다 보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바닷가 구경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꼭 내가 굳이 거기 가서 인생사진을 찍어야겠다,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낚시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어디에 가는지 꼭 누군가한테는 알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방파제 같은 데 떨어져 가지고요, 정신 잃잖아요? 답 없어요. 더군다나 핸드폰 같은 거 없어서 뭐 차 같은 데 놔두고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빠지기라도 해봐요. 바로 조난입니다.
거기 파도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밖으로 소리 질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바로 가까이 없으면 누가 들을 확률도 없어요. 오늘 나왔던 썰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데 구경을 가야 된다거나 뭐 낚시를 가야 된다 하시면 내가 어디 가는지 누군가한테 꼭 알려놓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그 깊이까지 애초에 안 들어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하반신 귀신 이야기를 보고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모 잡지사에도 실렸던 이야기인데 실화인지 떠돌던 이야기인지 하여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1977년도였는데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지금 55에서 한 60 넘으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때는 43년 전 11월 달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는 만나면 항상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화제거리가 바로 그 학교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C여고에서 벌어진 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C여고 학생들은 매일 수업이 끝나면 학교 도서실에 남아서 10시까지 자율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보습학원을 가거나 과외 같은 개인 지도를 받는 건 부잣집 자녀들만 가능했기 때문에 보통 어느 학교건 간에 일반적인 학생들은 모교에 있는 도서실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학교의 도서실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였기 때문에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수희 아저씨들은 학교 건물들을 순찰을 도셨고 도서실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을 빨리 귀가하도록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던 시절이라 버스도 일찍 끊겼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택시도 영업을 못하던 시절이었고 통행 금지 시간인 밤 12시가 넘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경찰들이 막 다 잡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수희 아저씨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빨리빨리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수희 아저씨께서 도서실에 남아서 공부하던 아이들을 귀가하라고 그렇게 알림 조치를 하고 건물 순찰을 돌고 있었대요. 수희 아저씨께서는 온 학교 건물을 한 바퀴 순찰을 돌고서 다시 한번 도서실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도서실 건물의 복도전 등, 현관전 등, 그리고 뭐 잠금 장치 같은 걸 확인해야 되니까 다시 도서실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그렇게 수희 아저씨가 다시 도서실로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는데요. 아직까지도 도서실에 불이 들어와 있더래요.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도서실을 이용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꼭 불을 끄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시간대에 가면은 불이 꺼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저씨께서는 마지막에 나간 학생이 불 끄는 걸 깜빡 잊어버린 줄 알고 불을 끄려고 그 도서실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도서실 안에는 한 여학생이 책상 위에 다소곳이 앉아가지고는 고개를 떨구고 있더랍니다. 하지만 이 여학생 책상 위에는 책 한 권도 놓여있지 않았고 더욱 특이했던 건 그때가 11월 초였는데 모든 학생이 겨울 학생복인 검정 동복을 입어야 하는 시기였는데요. 그 여학생만이 봄과 가을에 입는 춘추복, 그러니까 하얀 긴팔 교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수희 아저씨는 저기 학생, 어여 빨리 집에 가. 11시 반이면 막차 끊겨. 어여 빨리. 수희 아저씨께서 이렇게 빨리 가라고 재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개를 떨구고 있는 여학생은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렇게 여고생과 수희 아저씨 사이에는 몇 분간의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려는 수희 아저씨는 기다리다가 우라통이 터지셨나 봅니다. 그냥 도서실에 있는 형광등 스위치를 하나하나 꺼내려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도서실 안은 희미하고 어두컴컴하게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그 여학생이 스르르 일어나더니 깜깜한 도서실 입구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하체가 보이지 않고 하얀 교복 상체만이 둥둥 떠서 돌아다니고 있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듣기로 어느 여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의 혼령이 도서실에 출몰하는 거라고 말이죠. 아마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여러분들의 어머니 중에 5, 60대 분들 계신다면 이 이야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있잖아. 내 초등학교 때 친구 얘기야. 초등학교 때 나랑 바로 옆집 살아가지고 항상 아침마다 같이 등교하던 친구가 있었거든.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함께 등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네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얘가 밖으로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초등학생의 표정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애가 완전히 표정이 넋이 나가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얘가 막 이마랑 목덜미에 완전 식은땀 범벅인 거야. 평소랑 달리 얘가 뭔가 좀 이상해 보여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제 꿨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꿈을 꿔왔대. 되게 착해 보이고 인자한 할머니 한 분이 자꾸 꿈에 나와서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배부르게 막 먹도록 했다는 거야. 친구가 느끼기에 이 할머니의 인상이 굉장히 선하고 착해 보였대. 그래서 꿈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차려준 밥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대. 그런데 정말 신기한 점이 뭔 줄 알아? 얘가 꿈에서 그렇게 한상 가득 밥을 먹고 일어나면 실제로 밥을 먹은 것처럼 배가 불렀다는 거야. 하여간 그런 내 친구는 실제로 자기 외할머니랑 단 둘이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평소랑은 다르게 등교를 하려는데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신신당부를 하더래. 코비야, 네 오늘 절대로 누구 따라가선 안 된대. 정말 안 된대. 친구는 평소와는 다른 할머니의 말투에 당황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등교를 했다고 해. 그런데 할머니의 우려와는 달리 누가 같이 가자는 사람도 없었고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그렇게 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와서 잠에 들었대. 그리고 역시나 매번 꿈에 나오던 그 인상 좋은 할머니가 나와서 또 맛있게 한상 가득 밥을 차려주더래. 그렇게 평소처럼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이 할매랑 잠깐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처음엔 생각 없이 그 할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문득 아침에 외할머니가 해주신 얘기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손을 놓으면서 난 못 간다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온화하기만 했던 그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아주 무섭게 변하더래. 그러더니 갑자기 친구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쥐고는 막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야. 진짜 그 할머니의 아구 힘이 얼마나 세던지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야.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아침에 했던 말 하나가 더 생각이 났대. 만약 꿈에서라도 어디 끌려가면 당황하지 말고 벽이나 기둥 같은데 머리 세게 쳐박으면 깨어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알았나? 그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말이 떠오른 순간 바로 앞에 나무 한 그루가 보였고 친구가 그 나무에 머리를 박으려고 들이미는 순간 갑자기 그 할머니가 친구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이거 누가 가르쳐주드노? 누구 할매가 가르쳐주드나? 이러면서 빙긋 웃더라는 거야. 결국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할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던 중에 그 할머니가 쥐고 있던 지팡이가 보이더래. 그래서 그 지팡이에 죽을 힘을 다해서 머리를 박고서야 비로소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대. 근데 아침부터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그날 넋이 나간 것처럼 하루 종일 멍하게 있던 그 친구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질 않더라. 걱정이 돼서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그리고 친구네 집으로 전화도 했는데 도통 받질 않더라고. 그렇게 연락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한 지 한 달쯤 지났나? 그 친구한테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면서 말이야. 오랫동안 걱정했던 나는 궁금했던 마음에 바로 친구네 집으로 달려갔어. 거진 한 달 반 만에 본 그 친구는 몰라볼 정도로 너무 삐쩍 말라 있었고 뭐랄까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더라.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얘가 실없이 막 배시시 웃고만 있는 거야. 진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굉장히 낯설었지만 친구를 따라 집에 들어가니까 얘가 나를 끌고 어느 방 앞으로 가더라. 야, 저기 우리 할머니 봐봐. 미쳤지? 이러면서 얘가 더 미친 사람처럼 막 웃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방을 쳐다봤지. 그런데 일평남짓한 방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서 친구네 외할머니가 계속해서 허공을 향해서 막 빌고 있더라. 너무 공포스러운 얼굴로 한마디만을 막 반복했어. 내가 가르쳐준 거 아니다. 정말 아니다.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대. 계속 이렇게 싹싹 빌면서 반복해서 말하더라고. 그리고 친구네 할머니는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그럼 내 친구는 어떻게 됐냐고? 그 충격으로 아직까지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꿈에서 매번 얻어먹던 그 밥이 아마 제사밥이 아니었나 싶어. 때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네 부모님께서도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친해졌고 또 깊게 친해졌습니다. 그만큼 이 친구랑 성격도 잘 맞았고 그 누구보다도 이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할 수 있었죠. 그 당시는 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여름방학 보충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친구들이랑 축구도 했고요.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둘이 같이 오전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부모님이 계실 때는 직접 식사도 차려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저희 둘 다 공부 외에 하나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있다면 바로 흉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 카페만 검색해봐도 흉가와 관련된 카페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친구와 저는 둘 다 공포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인터넷 뒤지다 무서운 게 보이면 야 이거 봐봐 이거 무섭지 하면서 서로 많이 공유를 했어요. 둘의 취향이 굉장히 비슷했던 거죠. 그러다 하루는 같이 흉가 카페를 구경을 하다가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흉가 중 한 곳을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 흉가는 처음에 카페에 사진이 올라왔을 때 이거 진짜 심령 사진이다 또는 단순히 카메라 불빛이다 오류다 이렇게 가불론박이 많은 그런 흉가였어요. 친구랑 저는 우리 둘끼리만 가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후기도 올리는데 별일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평소 주말 같았으면 친구랑 저랑 같이 이제 오전에 독서실을 갔을 텐데 그날은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 지방에 있는 흉가로 향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었던 저희는 1박 2일 계획을 잡고 밤늦게 흉가를 돌아다닐 계획은 없었어요. 단순히 그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었기 때문에 해가 떴을 때 후딱 둘러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었죠. 그렇게 한참 버스를 타고 지방에 있는 한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저희는 그 인근에서 돈가스랑 막국수를 먹고서 바로 흉가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흉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저희 앞에 보인 그 흉가의 모습은 큰 마당이 하나 딸려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 흉가에 대한 첫인상은 저희 둘 눈에는 그저 낡은 하나의 집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게다가 해가 중천에 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무섭다는 기분은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곧장 흉가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방, 화장실, 1층, 2층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1층에 있는 한 방에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방은 이제 창문이 해가 뜨는 방향이랑 반대로 나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어둡고 음산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해가 안 들어와도 그렇지 다른 방이랑 너무 확연하게 온도 차이가 나고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방 한가운데서 저랑 친구는 야, 여기 밤에 오면 졸라 무섭긴 하겠다. 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어둡고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무서운 거 잘 즐기고 워낙 간이 크던 애라서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는 귀신 다 잔다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하여간 해가 떠 있을 때 그 안을 둘러보니까 금방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버스 터미널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터미널을 향해서 걸어가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기다려보라면서 옆에 있는 마트를 향해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가스랑 막국수 먹은 지 아직 2시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얘가 벌써 배고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트로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아주머니한테 소금 어딨냐고 묻더니 소금을 한 봉지를 집어서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마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소금 봉투를 뜯더니 그 대로변 사람 많은 데서 귀신 쫓으려면 소금을 뿌려야 된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저한테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대낮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지도 않았는데 막 귀신 어쩌고 하면서 막 소금을 그렇게 막 뿌려대니까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곤 지 뒤쪽으로도 소금을 몇 번 던지더니 그만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했던 게 이 친구가 원래 미신 같은 거 죽어도 안 믿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강심장이라고 막 자부를 하던 녀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금을 뿌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미신 같은 걸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친구가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이런 미신적인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책상에 의자를 빼놓고 다니면 거기에 귀신 앉는다고 그렇게 막 의자를 넣고 다니기 바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식 같은 거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양치할 때면 얘가 거울 보고서 막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머리를 터냐 이렇게 물었더니 양치하는 동안 화장실 귀신이 머리카락을 다 세면 죽는다면서 막 혼자 되게 피식피식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 녀석이 평소에 자기가 강심장이라고 간이 크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흉가까지 다녀왔는데 내심 속으로는 겁먹고 쫄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 주 주말에 친구네 부모님께서 집을 부재하실 계획이라서 저희끼리 집에 가서 영화도 보고
라면도 끓여 먹기로 그렇게 약속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다가온 주말에 약속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친구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엄마 부탁으로 엄마 지인한테 급하게 물건 전달해 줄 게 있다면서 자기 집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친구네 집이 열쇠 키를 쓰는 연립주택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 비상키 같은 거 하나를 뭐 우유 배달하는 그 팩이나 아니면은 화장실 창틀에다 놔두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 열쇠가 어디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친구 말대로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친구 집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를 기다리던 중에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뭔가 친구를 놀래켜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녀석한테 나도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집에 좀 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집 키만 현관 쪽에 있는 우유 배달 팩에다가 넣어놓고 문을 잠가놨어요. 그리곤 친구 방에 있던 이불 장롱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니까 집에 간다고 하고 이 친구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그리곤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열쇠로 문 따는 소리가 들리고 누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바로 친구였습니다. 저는 장롱의 작은 문틈에 눈을 바짝 가져다 대고는 혹시라도 친구가 야동을 트는지 안 트는지 허튼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관찰을 하다가 얘가 방심할 때 놀래켜 주려고 막 억지로 나오는 웃음을 참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친구의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막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막 이유 없이 의자를 빼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더니 막 거실로 나가고 게다가 평소에 그렇게 의자를 집어넣는 거에 집착을 하던 녀석이 의자도 빼놓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들어 부정 탄다면서 문지방 같은 것도 밟지 못하게 막 그렇게 주의를 주던 녀석이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알 수 없는 말에 막 혼자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저는 뭔가 이상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장롱문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놀래켜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토끼 눈이 되어서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 묻더니 슬금슬금 의자 쪽으로 가서 의자를 먼저 책상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친구의 행동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낯설고 지금까지 제가 알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여간 장롱 안에서 모든 걸 지켜본 저는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막 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문자가 왔다 이렇게 친구한테 거짓말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일날이 돌아와서 학교 방학보충 수업을 나갔을 때는 여전히 이 녀석이 미신적인 발언들이나 행동을 종종 하더라고요. 요 1, 2주 사이에 급격히 달라진 친구의 모습에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주말은 돌아왔고 친구랑 오전에 독서실을 갔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친구네 집에 들렸어요. 그날은 친구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직접 점심을 차려주셨고 저랑 친구랑 이제 밥을 먹다가 얘가 화장실 급하다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틈에 친구 몰래 어머니한테 슬쩍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좀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친구 어머니께서 너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냐고, 요즘 콥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짚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마치 친구가 따돌림이라도 당하는 것 마냥 뭔가 근심에 차가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랑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네 어머니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 전화로 얘기 좀 할 수 있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흉가에 갔던 거,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미신에 집착하던 거, 그리고 혼자 있던 방에서 친구가 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하러 그런 흉가 같은 데 갔냐고 다그치는 한편 솔직히 모든 걸 다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가 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개학 후에도 한 며칠 동안은 친구가 학교에도 독서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얘가 아파서 며칠 동안 학교를 못 나오는 거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미신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굿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대낮에 다녀온 그 흉가에서 친구한테 귀신이 옮겨 붙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빙의가 된 거죠. 그런데 무당의 말로는 이 귀신이 자기가 이 친구 안에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미신적인 행동을 막 보여주고 연기를 했던 거래요. 마치 연막작전처럼 말이죠. 친구 어머니께서 친구를 데리고 무당집에 가던 그날은 얘한테 어디 간다 말 안 하고 어디 좀 가자 이렇게만 말을 했대요. 근데 친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기 카페 가면 안 돼? 문방구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가기 싫어했대요. 마침내 무당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 무당이 친구랑 엄마가 올 걸 알고 있기라도 했던 듯이 마당을 쓸다 말고 에휴 독하고 영악한 것이 왔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하여간 친구는 굿판을 벌리고 그렇게 난리통을 피운 후에야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 귀신이 너무 영리하고 악하고 독한 귀신이라 그 굿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학교에 며칠 동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라고 합니다. 희한한 건 이 녀석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그 이전에 자기가 했던 미신적인 발언, 행동, 그 일체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 둘은 두 번 다시 흉가 같은 거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스파르타식 합숙학원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학원에서 알게 된 생활지도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생활지도 선생님께서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셨대요. 그래서 평소에도 레저 스포츠 같은 거 많이 즐긴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말 같은 때마다 같이 등산을 가는 소모임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경상도 그 근방에 있는 한 산으로 모임분들이랑 함께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그 산의 주차장은 산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 있는 주차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 등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랑 아주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진태야, 무슨 일이야? 뭐? 정말이야?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그 친한 친구로부터 온 연락은 다름 아니라 친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주 친한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주변 친구들이 같이 있어주고 장례식도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모임 사람들이랑 다 같이 등산 중이긴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등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먼저 하산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산의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셨다고 해요. 더군다나 그날 등산 모임은 평소보다 늦게 올라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라 선생님이 내려가실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였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차를 주차해놨던 곳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이라서 선생님은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산길을 따라서 운전을 해서 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렇게 홀로 산길을 운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저 앞쪽에 무슨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올 법한 교복을 입은 한 여고생이 걸어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렇게 운전을 해서 여고생의 옆을 지나쳐 갔는데 이렇게 어두워진 산에 여고생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산 주변으로 주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면서 그러려니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간 더 내려가다 보니까 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하나가 더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여고생들 다니는 지름길 같은 거라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 여고생과 가까워져가지고 인상착의를 살폈는데 앞불싸 아까 마주친 그 여고생이랑 인상착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평생을 귀신 한번 본 적이 없는 선생님이었지만 귀신이 없다 라고 단정 짓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놀란 선생님은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이셨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 때문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대요. 본인이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용감하고 남자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더랍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산을 내려오던 중에 귀를 때리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생님은 잠에서 깨서 주변을 살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 그 사거리 건너편에서 사고가 난 거였대요. 그 여고생 귀신을 목격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여기 장례식장 사거리 건너편까지 자기가 어떻게 운전해서 왔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하여간 사고로 인해서 잠깐 동안 기억이 없었나 보구나 하고 헐레벌떡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장례식 호수를 찾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혹시나 해서 다른 호수들도 둘러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는데 부재중 통화도 와 있고 문자도 하나가 남겨져 있더래요. 문자의 내용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실망이다 새끼야. 이런 식으로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실망이다.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장례식장에 얼굴 한번 안 비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럴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장례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뭔가 쎄한 기분에 휩싸인 선생님이 급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날짜를 확인했는데 그날은 등산을 출발했던 날이 아니라 이미 이틀이나 지난 시점이었대요.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동안 그 이틀 동안 자기가 왜 사고가 났고 그 이틀 동안 어떻게 잠들어 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흐른 건지 전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 뒤로 시간은 흘러서 한 2년 정도가 지났다고 해요. 하루는 그 등산 모임 사람들이랑 그 산에 다시 한번 오르게 됐답니다. 본인한텐 미스테리한 기억이 있던 산이었지만 그날은 무사히 등산을 잘 끝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하산하는 길에 그 모임의 회장님께서 저기 다들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이러면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래요. 오래전에 이 모임 회장님께서 산을 따라 난 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내리막을 따라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웬 여고생 하나가 올라오고 있더래요. 주변이 이미 어둑어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막 등하교를 하는 것 같은 복장으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그 여고생을 지나쳐 간 뒤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또 한 명의 여고생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까 지나갔던 여자아이랑 인상차기가 똑같더래요. 회장님께서는 그게 전혀 귀신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 그 나이 때 애들이 대부분 다 단발머리에 비슷한 복장을 입고 다니니까 그냥 비슷한 애가 지나갔나 보다,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저 운전을 해서 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운전을 하고 있는 이 회장님의 시야가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눈을 들어가지고 룸미러를 확인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여고생이 트렁크 후미등 쪽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서 쫓아오고 있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그 회장님이 목격한 게 내가 본 거랑 똑같은 여고생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소름이 돋은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년이 지났는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괴담 같은 거 다루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택시기사분이 같은 산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 TV 내용을 보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한 건 경상도 쪽에 있는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